원래 국회의 역할이 뭐예요? 견제. 이 행정부라든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왜냐면 국민이 다 맞아요.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감시하고.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가 있고 예산안 심의하고 법을 여기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견제해야 되는 자리에 견제 당하는 사람들의 대빵들을 갖다 놨어. 그러면 이 이건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거죠. 예. 사법부도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대법관이랑 이런 다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상당히 행정부에 예속화되어 있는 굉장히 문제 있는 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진짜 이제 입법부, 저는 입법부가 그래도 우리가 시민혁명에서 보면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시면요.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는 의회예요. 의회. 그게 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컨대 이런 거죠. 시민혁명을 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했는데 거기 왕당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하고. 근데 이제 평민들이 의회를 구성을 했어. 시민들이. 근데 그 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족들인 거야.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이게 예산안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늘어난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축재정을 한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외교하고 해외 원조더라고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외교하고 해외 원조. 근데 외교는 지금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니냐, 한국에 가끔만 체류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여기를 32%를 늘려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게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해외 원조 외교를 32%를 늘려놓고 국회 심의가 없는 국회에서 그 지출할 때 심의가 없는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도 8.7%나 올려놨어. 맞아요.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겠다. 예,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하는 그 업무 지원비도 9.3% 늘렸어. 아마 대통령이 화를 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래 참모들한테. 뭐라고요? 검찰총장 때는 네. 매달이면 마음대로 네. 업무 추진비 특활비가 보내서 야 니네들 수고했어라고 다 보냈는데 특활비가 여기는 많았어. 뭐 하나 내보내려면 국회에다 물어봐야 되고 매우 피곤하니까 그렇죠. 야 잘 좀 정리 좀 해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아래 관료들은 어디서 돈을 빼올 수가 있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예. 빼와야 이걸 집어넣을 테니까. 업무 지원비가 지금 169억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꼴이 무슨 꼴이냐면 네. 우리가 일하라고 대통령하고 사람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 주면서 일 좀 열심히 해라. 우리는 지금 생업에 바쁘니까 일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그들이 거의 왕이 돼가지고 왕족이 돼가지고 군림하면서 자기들 보좌하는데 자기들 외유가하는데 자기들 뭔가 생색내는데 다 쓰고 막상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노인 그 빈곤 문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예산 이런 거는 그 요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R&A도 이번에 좀 증액은 했지만 R&D. 사실은 예. R&D도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PF라든가 이 금융 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산 뭐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뭐 그 다 어쨌든 기금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런 건 다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신경 쓰는 주력 예산이 그러니까 보통 정권을 잡으면 적어도 이런 한 2년 차 이럴 때는요. 주력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응?
이 정책만큼은 내 소신이고 철학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는 이걸 좀 전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걸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이 있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아니, 관해. 그래서 그 보통 예. 공약한 것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저 공공주택 예산이라든가 뭐 하여튼 무슨 그 의료와 관련된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빈곤 문제 그렇죠. 관련 예산 이런 어떤 자신이 이제 딱 그 소신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쫙 미는 거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슈화하면서 예산에 대폭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얘기를 마음이 하죠. 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이 거를 발목 잡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서 진짜 발목을 잡으면 할 말이 있지. 근데 이제 그건 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해외 지금 원조를 보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해외 원조가 약속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이번에 뭐 외국 저기 다니면서. 그 엑스포하면서 이제 약속 그 많이 해가지고. 수표를 많이 어음을 많이 날린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좀 괜찮을 때 그렇지. 많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좀 살만할 때 그러니까. 늘리는 거지. 지금 네. 국민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금리 뭐 높다 없었다 막 하면서 은행이랑 금융기관 팔 비틀어가지고 지금 막 해외에다가 막 대출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국정에 그 어떤 우선순위. 우선순위, 국정 철학. 그러니까 보통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전략. 그러니까 네. 뭐 모든 걸 다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이 정부는 무슨 정부야? 국민의 정부, 뭐 참여정부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름이 이 정부는 있었지. 무슨 정부야? 그리고 이 정부는 이것만큼은 하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양의무제 폐지 뭐라든가 뭔가 내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그 무슨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생색 내는데 돈 다 쓰고 있고 그러면 뭐죠? 생각 가만히 해보면 이 돈이 다 혈세고 일 잘하라고 맡겨놨더니 마구 뭐 나가서 이렇게 생색내는데 쓰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주권자가 그걸 뺏긴 것 같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대에 들어와도요 공정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들은 주로 독재 국가,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양을 공정 예산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작년에 나가 보니까 해외 나가서 돈 떡떡 주고 무슨 오면 예산? 공정 예산이요. 궁정. 아 공정 예산. 네. 왕이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외국에서 좋아하죠. 왜냐하면 얘들 원조나 아니면 얼마나 지원을 극진하게 내우라 지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면 관료들은 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거고 뭐 할 얘기하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보다 술 많이 드시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저는 안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겠습니다만 매우 안 좋은 징후예요. 왜냐하면 주로 안보 예산 줄어들었고요. 예, 교육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진보 정부가 교육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주로 국방 예산을 늘려요.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방산 산업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방산 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국가가 전쟁 때문에 그거는 무기 수출이 잘 된 거야. 그리고 어떤 국가가 자기가 무기 많이 판매한다고 자랑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기 판매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야지. 1년 내내 그 얘기만 해. 우리나라는 무기 잘 만들어서 무기 잘 팝니다라는 얘기를 아니 그것도 사실 매우 창피한 얘기예요. 이 그리고 얘기는. 전체 뭐 반도체 산업이랄지 우리나라가 지금 했던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이거랑 비교를 하면 그 늘어났다는 액수는 한 15조, 16조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출하고 뭐 이런 액수랑 비교를 해보면 아니 그리고 그것도요. 거기에서 뭐 또 얼마나 큰 수익을 얻겠어요. 아니, 무기를 판매한 것도 그거잖아요. 무기를 판매를 했으면 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대부분 나중에 후불로 받은 게 많아요. 그렇지. 응? 그리고 예. 후불로 판 게 많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몇십 조치를 팔고 나서 네.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우리나라 금융기관한테 빌려주라고 그래서 맞아요, 시중은행들한테.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15년 거치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도대체 뭐야? 그럼 나중에 이거 빵꾸 나면 어떻게 되냐? 네.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거 보증 못 쓰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법으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보증하는 액수가. 액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네. 보증도 안 되는데 팔 비틀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중은행들이 이거 만약에 묻어나면 그렇지. 은행들이 타격이 심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높인다고 막 탄압해, 막 핍박해가지고 막 괴롭히더니 그런 거 얻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바가 아니죠. 퇴임한 다음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